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옥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 정의와 그리고 이제 사회 생태주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이제 토론 사례로 지금 나와 있는 이 환경 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상 우리는 이제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아주 뜨거운 어떤 계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어떤 난민에 대한 어떤 지나친 편견들이 이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한 이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난민 인정 비율이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유엔 난민기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설립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제 난민이라고 했을 때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정의는 꼭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국적국의 이제 보호도 못 받고, 또 거기에 이제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 소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적을 버리고 귀화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국적 이방인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이 난민에 대한 아주 따뜻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1년 1월 1일에 이 유엔 협약에 난민 협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난민에게 주어지는 망명의 권리나 뭐 음식, 주거, 보호, 또는 의료, 이런 기본적인 복리에 대한 협약의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난민의 비호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난민 보호권이죠. 비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근데 뭐 국내 여론은 왜 그런 예멘 난민에 대해서 뭐 우리 세금을 써야 되느냐라는 아주 볼멘 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난민 인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차원에서 머물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난민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요건들은 보통 보면은, 여긴 정치 난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해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객관적이고 상황적인 이유, 이런 세 가지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박해를 중심으로 한 난민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정치 난민과 이제 대별해서 여기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이게 경제 난민이라고 할 수 있죠. 빈곤 때문에. 그리고 이제 1970년대부터는 환경 난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뭐 기후변화 이주민들이 있죠. 예. 뉴질랜드에서 이제 받아들여 줬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 난민을 보면 지역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특히 이제 투발루라고 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국토가 잠겨요. 도저히 뭐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또 사막화라든가, 예,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난민이 되는 이런 또 환경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곤으로 인한 경제 난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상 기후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이러한 어떤 환경 난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또
459쪽에 가보면은요, 내전 때문에 이제 난민이 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요, 그 정치 난민만을 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경제 난민이나 환경 난민이나 전쟁 난민은 난민의 비호권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꼭 해결을 해야만 할 그러한 난민 인권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사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 난민 쪽에 조금 이제 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460쪽으로 가보면은요, 첫째 줄에 이들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바로 그겁니다. 난민에 대한 어떤 인도적 대우. 그건 난민 협약, 국제 협약이거든요. 우리가 가입을 한 거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렇게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를 이 전쟁 난민으로서 우리를 이제 받아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한국 국내 현실,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입장들, 또 국내 여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슬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이제 무슬림화 된다라든가, 예, 그들의 어떤 공격성, 그런 문제들 제기하면서 그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 난민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난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한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전반부는 우리가 이제 환경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제 존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회생태주의, 예,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460쪽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개인의 도덕 문제지만, 예, 덕윤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개인의 도덕이죠. 규범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합적인 의미라면 이제 사회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결국 여러분 사회와 개인, 예, 이건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또 역으로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한 461쪽을 보면, 사회 정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회적 부담과 이득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보통은 이렇게 분배 정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우리가 정의에 대한 얘기, 분배 정의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정의는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이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따라야 할 규칙과 원리를 제공한다. 네, 미국의 철학자죠. 이게 존 롤즈라고 합니다. 롤스가 아니라 롤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의론에서 제가 이거는 그 문장을 좀 일부를 제가 여러분한테 발췌해서 좀 이 주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의는 사회지도의 제일 덕목이고 진리는 사고체계의 제일 덕물이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의와 진리, 진리와 정의에 대한 이 정의를 잘 한번 여러분이 봐두시고,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라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정의 문제는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이제 정의론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고전적인 정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굉장히 아주 그 형식적 정의로서 굉장히 간단한 정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각자의 몫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은 무엇인가라고 했잖아요. 정말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각자의 몫이 있는데 그 합당한 몫이 무엇냐에 대한 논의죠. 어떤 사람한테는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3개를 줬는데 왜 나는 2개야? 뭐 나는 왜 3개야? 4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의의 역사에서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면 좋은데, 예, 분배 정의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몫이, 그 합당성이라고 하는 건, 예, 그것이 이제 이 정의론의 화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462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현대의 정의론은 어떻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소위 어떤 정의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많은 논의들, 특히 이제 고중세의 논의들은 보면은 일종의 그 온정적 후견주의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당신이 A라는 종교를 믿어야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A라는 종교를 믿어야 당신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전체주의적 행복론을 주장하는 것이 기존의 그 이론들이었단 말이에요. 정의론이. 근데 지금 현대의 정의론은 그렇지가 않고 각자 개인들이 그 본인들의 자유와 또 본인들의 어떤 그 평등에 기반한 그러한 그 욕구들이 있겠죠. 예. 예. 그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정의도 굉장히 어떤 공동체적인 정의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정의가 현대의 정의론의 이제 대표적인 논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2가지 근본 가치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개별적인 존재에게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도 보면은요, 예, 지금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 어떤 적극적인 안락사는 뭐 살인행위로 금지가 돼 있지만, 어떤 그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 평등의 입장에서 이제 그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정의론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하나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 행복과 관련돼서도 어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론하고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행복론이 또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현대 정의론 이야기가 훨씬 쉬우실 텐데, 그 21세기 북스에서 이제 서은국 선생님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얇아요. 절대 사진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서서 읽으셔도 금세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행복에 대한 것들도 일단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온건적 후견주의로 어떤 행복의 어떤 구비 조건들을 갖다 제시했다면 현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어떤 개별적인 존재인 개인에게 그것들이 이제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절로 가보시면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적인 거하고 자유지상주의적인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정부의 간섭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그 시장에서의 자유만을, 사유재산권하고 시장의 자유, 그것만을 그 인정을 하지 어떤 정부를 필요치 하지 않는 것이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주의입니다, 이게. 예. 근데 그냥 자유주의라고 하는 리버럴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이죠. 그리고 자유시장만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여기 티파티 운동이 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그 대선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오바마 케어를 뒤집으려고 하는, 트럼프가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오바마 케어를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그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이 이제 상당히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티파티 운동은 그게 이제 중심이 된 보수적인 정치 운동인데, 여하튼 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개인의 권리하고 다수의 의지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개인의 권리로서의 개인의 거부권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수의 어떤 전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464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유재산권이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 존 로크가 나옵니다, 여러분. 존 로크는 그 서양에서의 어떤 소유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각주에도 나오지만 정부론 5장에서 지금 여기 1, 2, 3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신체와 노동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몸이고 자기 노동이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이러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땅에 누군가의 노동이 결합되면, 이게 믹싱하는 거거든요. 결합이 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존 로크의,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노동 투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노동을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거 있죠? 노동 투하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권이 확립이 되면 465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는 시장에서의 교환만이 유일한 정당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어떤 시장 규제라든가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정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자유지상주의 그 정치 철학자들,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장 두 개죠. 첫 번째 신장, 뭐 오른쪽 신장을 딸 결혼하는데 쓰기 위해서 한 3천만 원에 내가 팔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장기 거래는 불법이죠. 팔았다. 근데 왼쪽에 있는 신장도 또 저 두 번째 자식 결혼하는데 쓰려고 내가 그냥 팔 거다. 죽겠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입니다. 로버트 노직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지상주의적 정치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반론이 있어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사유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견해, 노동 투하설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어떤 상치되는 측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마지막 단락에 보면 믹싱, 결합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다. 사실 이게 뭐 어떤, 이게 은유인지 뭐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소유까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이 말의 의미에 대한 좀 의미론적 논의라고 한다면, 더 문제는 이거죠. 466쪽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여러분 그 로크가 봤을 때 정말 소유되지 않은 땅일까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어떤
그 권리 주장들이 이 선거 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뭐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뭐 엄청난 그 동상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그랬지만 결국에 뭐 원주민들을 토착민들을 학살하고 뭐 전염병을 퍼뜨렸던 정말 이제 어떤 뭐 일종의 개척자가 아니라 정말 아주 공격적 전복자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이 토착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누구 땅입니까?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충분한 땅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재산권이 정당화되려면 땅이 충분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70억의 인구가 사는 현대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환경 규제하고 사유재산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락 그 다음에 467쪽의 끝으로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환경 규제가 이런 사유재산권을 압도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공공성의 가치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환경 규제가 사유재산권보다 더 우선됐을 때에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그 사유재산권과 환경과의 어떤 관련성과 관련된 그런 반론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그러면 이런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권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단일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권리들의 묶음, 이 번들이라고 하거든요. 번들. 다양한 권리들의 묶음인 거죠. 이거 소유권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표현의 자유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요,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다. 상대적 자유고, 평등도 상대적 자유, 상대적 평등이에요. 절대적 평등, 절대적 자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견 깊이 생각 안 하는 분들 보면은 표현의 자유가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을 468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소유권을 권리들의 묶음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나의 소유권이고 사유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좀 이게 진짜 얘기인데, 아파트에서 이제 다른 동 아파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 입주민들이 전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분이 뭐 십몇 층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집에서 숯불 있지 않습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결국에 이제 센서가 작동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연기도 나오고 그래서 불이 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119에 신고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피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소방차도 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결국은 집에서 숯불을 펴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동 대표분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여기 이제 그 다 같이 사는 곳이니까 그 좀 그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시는 거는 좀 숯불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 예, 뭐 그런 기본적인 양식이 없으신 분하고 얘기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119가 출동을 하고 입주민들이 다들 대피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보다도 내 집이니까 내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 진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권리들의 묶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도덕의 기초는 위해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됐겠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미국의 철학자인 롤즈의 이 공정으로서의 어떤 정의, 그 롤즈의 정의관이죠.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어서 그 472쪽에 이제 환경정의와 환경인종주의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 녹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끊고, 다시 여러분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곧 이어서 우리 롤즈의 정의관하고 환경정의, 환경인종주의 쭉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